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61세 순옥 씨는 31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허세, 무시.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 땀 흘리며 빚을 갚았습니다. 이혼을 수백 번 생각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은 작은 상가 건물을 딸에게 남겼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우리 딸이 노후에 편히 살길 바란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안타까움도 아닌 뭔가를 계산하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짜리야? 월세는 얼마나 나와? 아버지를 잃은 당일에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돌변했습니다. 팔아서 사업하면 대박 난다.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잖아. 내가 당신 남편인데 왜 상의를 안 해? 순옥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에게 재산을 맡기면 3년 못 간다는 것을. 요식업으로 5천만 원 날리고 식자재 사업으로 1억 날린 사람. 돈 버는 능력은 없고 쓰는 능력만 있는 사람. 순옥 씨가 거절하자 남편은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고 외식을 하자고 하고 3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회유가 안 통하자 자녀들을 동원했습니다. 네 엄마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 네가 좀 설득해봐라. 그것도 안 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물건을 집어던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순옥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밀쳐서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31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남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남편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옥 씨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이혼하려고 해. 과연 순옥 씨는 31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을까요? 남편은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까요? 아버지가 남긴 건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61세에 새 출발을 한 순옥 씨는 행복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자, 이제 본 사연 들어갑니다. 챕터 1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새벽 4시 순옥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결에 더듬거리며 전화를 받은 순옥의 귀에 친정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아,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어. 순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어제 통화했을 때 괜찮으셨잖아. 새벽에 주무시다가 그냥 편히 가셨어. 빨리 와라. 순옥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던 남편 창호가 몸을 뒤척이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 새벽에 무슨 전화야? 시끄럽게.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창호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 장인어른이? 순옥은 대답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걸이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창호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담배를 찾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편찮으셨어? 몰라.
오빠가 주무시다가 편히 가셨다고만 했어. 순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팔순이 훨씬 넘은 아버지였지만 막상 닥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은 아침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순옥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셔? 나 한 번도 못 보고. 친정 오빠 만수가 순옥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순옥아, 아버지 편히 가셨어. 고생 안 하시고 잠결에 가신 거야. 울지 마라. 오빠, 나 어제 전화했을 때 바쁘다고 빨리 끊었어. 아버지가 할 말 있다고 했는데. 순옥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어제 저녁 아버지가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려 했는데 저녁 준비한다고 대충 끊어버린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창호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도 아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사장, 왔어? 고마워. 이 부장, 이 먼 데까지 왔네. 들어와. 마치 자신이 상주인 양 큰 소리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작 장인의 영정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절 한번 하고는 바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순옥의 오빠 만수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은 시간, 만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아,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써놓으셨어. 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언장이요? 만수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읽어볼게. 만수가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소유의 상가 건물은 딸 순옥에게 준다. 평생 고생한 우리 딸이 노후에 편히 살고 나중에 손주들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만수야, 너는 이미 살아생전에 충분히 줬으니 동생 거 탐내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 순옥은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만수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아, 아버지가 내 걱정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 항상 그러셨어. 우리 순옥이가 고생이 많다고. 형부한테 휘둘리지 말고 꼭 네 거 지키라고 나한테도 몇 번이나 당부하셨어. 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병풍 뒤에서 담배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창호가 어느새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순옥은 창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안타까움도 아닌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짜리야?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아버지가 20년 전에 사셨으니까. 위치가 어딘데? 월세는 얼마나 나와? 순옥이 고개를 돌려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창호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러지. 어차피 우리 재산인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순옥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재산이라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일에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순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창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 건물 주소가 어떻게 돼? 순옥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왜? 시세 좀 알아보려고. 요즘 부동산이 어떤지 알아야 할 거 아냐? 순옥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직 49제도 안 치렀어.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 창호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은 무슨, 이런 건 빨리빨리 알아봐야 해.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순옥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호가 그 인간한테 휘둘리지 마라. 네 거는 네가 지켜야 해. 내가 죽으면 그 건물로 편히 살아라. 절대 팔지 마. 순옥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상속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상속으로 받으신 재산은 사모님의 특유 재산입니다. 배우자분이라 해도 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마음대로 팔거나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등기부등본에 사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사모님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어요. 순옥은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조금은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었어. 응? 무슨 전화?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건물 독식하려 한다고 엄마가 가만히 당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순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호가 벌써 자녀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전화를 끊은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1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순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순옥은 주먹을 꽉 쥐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챕터 2 돌변한 남자. 49제를 마친 다음 주 창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점심때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김 사장. 나 창호야. 요즘 상가 시세가 어때? 역세권 4층짜리 건물인데. 순옥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창호가 전화를 끊더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월세 300이면 1년에 3,600. 시세가 한 5억은 하겠네. 순옥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창호가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당신 아버지 건물 말이야. 내가 좀 알아봤는데 위치가 괜찮더라고. 지금 팔면 제값 받을 수 있어. 순옥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팔긴 왜 팔아? 월세 잘 나오고 있는데. 창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들어봐. 지금 그 건물 팔아서 더 좋은 데 투자하면 돈이 2배는 돼. 내가 사업하면서 부동산 좀 알잖아. 이런 건 타이밍이야. 순옥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그 건물은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창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당신이 알아서 해? 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내가 당신 남편인데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겠다고?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받은 사람 거래. 법무사한테 확인했어. 창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법무사를 왜 만나? 당신 나 몰래 뭔 짓을 한 거야? 짓은 무슨 짓이야? 서류 정리하러 간 거지. 창우가 손가락으로 순옥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김순옥. 31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이래? 내가 뭐 어쩌겠다고 그래? 순옥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주말 창우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순옥이 일어나 보니 창우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창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 당신 늘 고생하잖아. 오늘은 내가 아침 차릴게. 순옥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31년 동안 창우가 부엌에 들어간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창우가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순옥아, 앉아. 밥 먹자. 순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우가 순옥의 밥그릇에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우리 31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나 싶더라고. 순옥은 젓가락을 든 채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당신 좋아하는 한정식 어때? 갑자기 왜 이래? 창호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러긴.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앞으로 잘해줄게. 순옥은 손을 빼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31년을 살면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녁에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창호가 연신 순옥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순옥아, 그 건물 말이야. 내가 왜 팔자고 하는지 알아? 순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 지훈이한테 더 큰 거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 지금 팔아서 잘 굴리면 2배, 3배로 불릴 수 있어. 내가 언제 당신이나 애들한테 나쁜 짓 했어? 순옥은 창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창호가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한다며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때 순옥은 새벽 식당 일을 나가며 빚을 갚았습니다. 10년 전 이번엔 확실하다며 식자재 도소매를 시작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억이 날아갔습니다. 지연이 대학 등록금이 밀렸고 지훈이는 학원을 끊어야 했습니다. 창호는 사업이 망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골프는 여전히 치러 다녔고 술자리에서 큰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순옥이 새벽마다 식당에서 땀을 흘릴 때 창호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습니다. 순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그 건물 안 팔아. 창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 건물은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아버지 유언대로 내가 지키다가 애들한테 물려줄 거야. 창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 당신하고 애들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왜 이렇게 고집이야? 순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테 맡기면 그 건물 3년 못 가. 나 당신 31년 봤어. 창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 야, 김순옥.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순옥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창호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아빠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창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요즘 너무 하신다. 아버지가 가족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혼자 다 해먹으시려고 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외할아버지 건물 말이야. 아버지가 팔아서 더 좋은 데 투자하자고 하는데 엄마가 막무가내야. 아들, 네가 좀 말해봐라.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때 얘기해요. 토요일 오후 지훈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창우와 순옥이 마주 앉았고 지훈은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창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이 집안을 위해서 하는 얘긴데 네 엄마가 너무하시지 않냐? 31년 동안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순옥은 잠시 창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이 집안에서 3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다 알잖아. 아버지가 요식업 한다고 5천만 원 날렸을 때 엄마가 새벽 식당 일 나가서 빚 갚은 거 기억나지? 식자재 사업 말아먹었을 때 네 대학 등록금 밀렸던 거 기억나지?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창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과거 얘기 왜 꺼내? 순옥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한테 그 건물 맡기면 3년 못 가. 엄마가 31년 봤어. 아버지는 돈 버는 건 못하시고 쓰는 건 잘하시는 분이야. 창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김순옥. 자식 앞에서 남편을 뭘로 만들어?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우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해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창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버지, 저도 다 알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밀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엄마가 새벽에 나가시는 거 다 봤어요. 창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창우와 순옥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창우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듯 열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김순옥, 나와. 순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 술 마셨어? 창우가 거실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가 뭐냐? 마누라도 자식도 나를 무시해. 순옥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일 얘기하자. 창우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벽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1년을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창우가 비틀거리며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순옥은 대답하지 않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창우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떨었습니다. 다음 날 창우가 혼자 건물이 있는 동네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 건물 있잖아요. 내 아내 건물인데 내가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중개업소 사장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명의자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안 돼요? 남편이셔도 안 돼요. 등기부에 사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사모님만 처분할 수 있어요. 손님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으세요. 창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요? 부부 재산인데 내가 권한이 없다고요? 네,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서요. 법이 그래요. 창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중개업소를 나섰습니다. 굴욕감에 이가 갈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김순옥, 두고 보자. 챕터 3 폭풍 전야.
부동산에서 굴욕을 당한 이틀 후 창호는 낡은 수첩을 뒤적이며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사업할 때 알고 지냈던 브로커 김 사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 나야, 박창호. 박 형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창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 나 좀 도와줘. 마누라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데 내가 좀 처분하고 싶거든.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형님, 마누라분 명의면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본인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방법이 없어? 진짜 아무 방법도? 김 사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누라 분이 위임장을 써주시면 가능하긴 한데요. 창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위임장? 그거 내가 만들면 안 돼? 형님, 그건 위조예요. 사문서 위조. 들키면 실형 나와요. 창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들키게 하면 되잖아. 네가 좀 알아봐줘. 형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그건 진짜 안 돼요. 위험해요. 창호는 전화를 끊고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 사장마저 안 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순옥은 딸 지연의 권유로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순옥은 쭈뼛쭈뼛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순옥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좀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어떻게 무서우세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하나 상속받았는데요. 남편이 그걸 팔라고 해요. 제가 안 판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시는 거네요. 폭력은 없었나요? 아직은. 물건만 던졌어요. 근데 눈빛이 무서웠어요. 상담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분 행동 패턴이 전형적인 경제적 학대와 심리적 압박이에요. 이런 경우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력이요? 네. 혹시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녹음이나 사진 같은 거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사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창호의 여동생 정숙이었습니다. 아이고 언니. 정숙이 순옥을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야. 정숙이. 순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정숙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오빠 없죠? 응, 어디 나갔어.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숙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술만 마시면 언니 욕해요. 나도 듣다 못해서 왔어요. 순옥이 커피잔을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마누라가 자기를 무시한다. 자기 말을 안 듣는다.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언니, 나는 언니 편이야. 순옥은 말없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그 인간 내가 봐도 안 돼요. 언니 알아? 식자재 사업 말아먹었을 때 우리 친정 엄마한테 돈 빌려간 거. 뭐? 어머니한테?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천만 원이요. 아직까지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얘기만 하셨어요. 아들한테 속았다고. 순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1년을 살면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 신랑하고 오빠가 크게 싸웠어요. 그 뒤로 몇 년을 왕래도 안 했잖아요.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 신우인의 집안과 왕래가 뜸해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창호 때문이었다니. 정숙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사람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요. 나도 친동생이지만 저 인간은 안 돼요. 언니가 결단을 하셔야 해요. 순옥은 커피잔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창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정숙이 왔다 갔어? 순옥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잠깐 들렀다 갔어. 창호가 신발을 벗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년이 몸 볼 일이 있다고 와. 내 흉이나 보고 갔겠지.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낮에 김 사장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위임장 거는 위험해요. 들키면 형님만 손해예요.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창호가 핸드폰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유일한 희망마저 사라지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순옥. 순옥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창호가 벌떡 일어나 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순옥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꼴이 됐잖아. 31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어? 순옥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내가 뭘 해줬냐고? 당신이 사업 말아먹을 때마다 누가 빚 갚았는데? 새벽마다 식당에서 땀 흘린 게 누군데? 창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야,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창호가 식탁 위에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창호가 순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순옥이 발버둥 쳤습니다. 나. 창호가 순옥을 밀쳤습니다. 순옥이 뒤로 비틀거리다가 식탁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주민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창호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50대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가 나서? 순옥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컵을 떨어뜨렸어요. 아주머니가 순옥의 팔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팔이 왜 그래요? 멍이 들었잖아요. 순옥이 황급히 팔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정말. 아주머니는 미심쩍은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문을 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경우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순옥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남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창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뭐야, 경찰은 왜 와? 경찰이 순옥의 팔에 난 멍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폭행 사실이 있습니까? 창호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폭행이에요? 부부싸움이지.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일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나를 잡아가?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창호가 순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순옥, 네가 나를 신고했어? 남편을 경찰에 넘겨. 순옥은 고개를 들어 창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창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창호가 경찰차에 실리는 것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1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꺼내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엄마 이혼하려고 해. 챕터 4 새로운 시작을 향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아침, 딸 지연이 휴가를 내고 순옥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연이 순옥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옥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별거 아니야. 지연이 순옥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팔뚝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게 별거 아니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순옥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엄마가 더 속상해.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변호사 상담 잡아놨어. 같이 가자. 변호사? 응. 이혼 전문 변호사야. 내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어. 실력 있는 분이래.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순옥과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민수 변호사는 45세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순옥에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하셨나요? 네, 어제 했어요. 남편이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사망, 상속받은 건물, 남편의 돌변, 그리고 어젯밤의 폭행까지. 박 변호사는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법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에 따른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이요? 네. 쉽게 말해서 사모님만의 재산이에요. 남편분이 재산 분할을 요구해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됩니다.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법적으로 남편분은 그 재산에 대해 일원의 권리도 없어요. 순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정폭력 증거가 있으니 사모님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연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들었지? 아빠가 아무리 난리쳐도 법적으로는 소용없어.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서웠던 게 다 헛개비였네. 한편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창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귀가 조치를 내렸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분간 집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창호는 역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한쪽 구석에 누운 창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꼴이야. 핸드폰을 꺼내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아빠야. 아버지, 어디세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창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 아버지 좀 도와줘라. 네 엄마가 너무 하셨어.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때리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만나요. 그때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호는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훈이 찜질방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창호가 반갑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왔어? 밥은 먹었냐? 지훈이 아버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창호가 지훈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지훈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왜 그러셨어요?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창호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네 엄마가 나를 미치게 해서 그런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때려도 돼요? 창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사업 말아먹을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벽마다 식당 나가시는 거 다 봤어요. 창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반성하세요. 지훈이 돌아서서 찜질방을 나갔습니다. 창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임차인 복순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복순이에요. 1층에서 분식집 하는. 아, 복순 씨.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순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좀 그래요. 사장님,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로 오세요. 제가 떡볶이 해드릴게요. 순옥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순의 분식집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순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복순이 떡볶이와 순대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10년 넘게 장사했어요. 사장님,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아세요? 그럼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떡볶이 드시고 가셨어요. 항상 딸 자랑하셨어요. 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딸이 고생이 많다. 걱정이 된다. 그러셨어요. 순옥은 말없이 떡볶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매운맛에 눈물이 났는지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순옥이 놀라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 씨도요? 네.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애들은 어리고 돈은 없고 근데 지금은 잘 살아요. 이 가게가 내 거고 애들도 다 컸고. 복순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겁먹지 마세요.
저도 했는데 사장님도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건물도 있잖아요. 순옥은 복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복순 씨. 사장님,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떡볶이 해드릴게요. 순옥은 분식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복순 씨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60이 넘어서 새 출발이 가능할까? 불안했지만 조금씩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말 지연과 지훈이 함께 순옥의 집에 모였습니다. 순옥이 두 자녀를 앞에 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알아.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지훈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결정 지지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한테 항상 미안했어. 아빠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참고 살아서. 지연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 이제라도 엄마 행복 찾아.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 컸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순옥은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듬직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옆에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그날 밤 순옥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 잘 지키고 나중에 손주들한테 물려줄게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순옥은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렵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챕터 5 법정의 선 진실. 2달 후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순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아침 일찍 순옥의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자.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1년 전 이 법원 건물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혼을 위해 들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지연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순옥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아. 법원 로비에 들어서자 박민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잘 부탁드려요. 조정실 앞 복도에서 창호와 마주쳤습니다. 창호는 지난 2달 사이에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얼굴도 푸석푸석했습니다. 창호가 순옥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과 창호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가운데 조정위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을 위해 모였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청인 김순옥 씨는 피신청인 박창호 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원합니다. 증거로 경찰 조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신청인 측 의견은요? 창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청합니다. 창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건물이요. 마누라가 결혼하고 나서 상속받은 건데 그것도 부부 재산 아닙니까? 조정위원이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피신청인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 자제해 주세요.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창호 측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청합니다. 박민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에 따른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중이라 해도 취득한 사람 개인의 재산이며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창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요? 그러면 31년 동안 가장 노릇한 건 뭐가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조정위원이 창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감정을 자제해 주세요. 박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 중 2차례 사업 실패로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신청인이 새벽 부업으로 가게를 유지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창호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창호에게 말했습니다. 피신청인께서 요청하신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요? 내가 위자료를 내요? 말도 안 돼. 피신청인 앉으세요. 창호 측 변호사가 창호를 붙잡아 앉혔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이 어렵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창호가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김순옥. 지연이 순옥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창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끝까지 간다. 내가 가만 안 있어. 순옥이 지연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창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나도 끝까지 간다. 창호가 할 말을 잃고 순옥을 노려봤습니다. 지연이 순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자. 두 사람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순옥 씨에 대한 가정폭력 증거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경찰 조서,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창호 측 변호사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박민수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의 과거 사업 실패 내역과 그로 인한 가계 부채 기록입니다. 원고가 새벽 부업으로 가게를 유지했다는 급여 명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한 반박 증거가 있습니까? 창호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박민수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제출합니다. 피고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골프장과 술자리 비용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민낯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창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출을 했다는 게 맞습니까?
창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게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질문에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박민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순옥 씨는 31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을 때마다 새벽부터 일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일한 재산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법은 이런 불합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 기일은 2주 후로 정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옥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거의 끝났네. 지연이 순옥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너무 대단해. 31년 참았다가 제대로 끝내는 거잖아. 순옥은 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지훈아. 지훈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아빠 보니까 진짜 실망했어요. 근데 엄마 결정이 맞았어요. 엄마 편이에요. 순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엄마, 판결 잘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순옥은 그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6 마지막 시험. 판결을 2주 앞둔 어느 날 저녁, 순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응, 지훈아. 무슨 일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좀 그렇게 됐어. 순옥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무슨 일인데?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어. 아직 확정은 아닌데. 순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알려드리는 거야. 지훈아,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야, 엄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엄마 탓 아니야. 전화를 끊고 순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 중에 아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혼한다고 서두른 게 잘못인가? 좀 더 참고 살 걸 그랬나?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지연아. 지연의 목소리도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얘기 좀 할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요즘 좀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이혼하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 봐. 신랑이 나한테 그러더라. 장모님이 이혼하시는 거 좀 그렇지 않냐고. 순옥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까지. 아니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걱정 마. 전화를 끄는 순옥은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회사 문제에 딸 부부 문제까지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참고 살 걸 그랬나? 그 순간 어젯밤 창호에게 맞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멱살을 잡히고 밀쳐지고 바닥에 나뒹굴던 그 순간 창호의 눈에서 번뜩이던 그 섬뜩한 빛.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순옥은 상담센터의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김순옥이에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흔들려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상담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자녀분들의 어려움은 사모님 이혼 때문이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혼 안 했으면 사모님,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참았으면 내가 잘못해서. 근데 아니에요. 순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분들도 안심해요. 엄마가 맞으면서 사는 거 보는 게 자녀분들한테 더 큰 상처예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사모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순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살았어, 엄마. 구조조정 명단에서 빠졌어. 순옥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과가 좋았대. 부장님이 잘했다고 하셨어. 그래, 잘됐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고 순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주말 지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연아, 얼굴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사과했어. 뭐라고? 장모님 사정을 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순옥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지연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신랑이 그러더라. 아버지가 엄마 때린 거 알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엄마, 이제 걱정 마. 판결만 기다리면 돼. 순옥은 두 자녀가 모두 잘 넘겼다는 사실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판결 전날 밤 순옥은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끝나요. 아버지가 주신 거 잘 지켰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창호였습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창호의 목소리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순옥아, 우리 31년인데 이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순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응? 순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호 씨, 응? 31년이라서 이러는 거야. 뭐? 31년이면 됐어. 순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순옥은 아버지 영정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내일 잘 싸우고 올게요.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순옥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7 판결, 그리고 자유. 판결일 아침, 순옥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더 오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61년을 살아온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옷장을 열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장롱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진주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순옥이 브로치를 가슴에 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딸이 잘 싸우고 올게요. 아침 8시 지연과 지훈이 순옥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순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순옥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연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가 옆에 있을게.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순옥은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듬직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가자. 법원에 도착하니 박민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오늘로 끝납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창호와 마주쳤습니다. 창호는 지난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볼은 홀쭉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순옥과 눈이 마주치자 창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63년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창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입장하세요. 순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과 지훈이 방청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호가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원고 김순옥, 피고 박창호 간의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원고 김순옥과 피고 박창호의 이혼을 선고한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31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방감과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의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0조에 따라 기각한다. 창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피고 박창호는 원고 김순옥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창호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창호 측 변호사가 황급히 창호의 팔을 잡아 앉혔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연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누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민수 변호사가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창호가 순옥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연이 순옥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순옥이 지연의 팔을 잡아 멈췄습니다. 창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내가 잘못했어. 순옥은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31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창호 씨, 응?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야. 창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자 살자. 순옥이 창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지연과 지훈이 순옥의 양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법원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순옥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끝났어. 너무 잘했어.
지훈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순옥은 두 자녀 사이에서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잘했다고.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그래, 가자. 세 사람이 법원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지연이 순옥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순옥이 젓가락을 든 채 생각했습니다. 글쎄, 살면서 뭐 하고 싶은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가요.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순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나?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네. 지연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할 수 있어.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식사를 마치고 순옥은 상속받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1층 분식집에서 복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끝났어요. 이혼했어요. 복순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고생 많았어요, 사장님. 순옥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작은 건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순옥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지켰어요. 복순이 떡볶이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세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고마워요, 복순 씨. 순옥은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매운맛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1년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혼자 살게 됩니다. 순옥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창호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골프채, 옷장에 걸린 양복들, 현관의 구두. 순옥이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베란다에 내다 놓았습니다. 양복과 구두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제 여기도 내 공간이야.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순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녀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엄마 잘 잘게. 지연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 지훈이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61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순옥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챕터 8세 봄, 새삼. 이혼 판결 석 달 후, 순옥은 건물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순옥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난초였습니다. 순옥이 화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순옥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남편 밥 차리고 아이들 챙기고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창호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창호는 여동생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나 오빠야. 오빠. 무슨 일이야?
창호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얼마나? 3천만 원만. 오빠 미안한데 나도 없어. 우리 엄마 돈 갖고 나서 얘기해. 정수가 그게. 오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호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창호는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니 매달 대출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수입이 없는 창호에게는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예전에 골프장에서 어울리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창호가 이혼당하고 폭력 전가까지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창호야. 나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박형 나야. 오랜만에 한잔하자. 아, 창호.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못 먹어. 미안해.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창호는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63세의 창호는 독거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아들 지훈이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창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지훈아. 웬일이냐? 아버지, 밥이나 한번 먹어요. 창호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들. 고맙다. 약속한 식당에서 지훈과 창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창호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창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지. 혼자 살려니까 심심하더라. 밥은 제대로 드세요?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래. 지훈이 아버지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창호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훈아. 네. 창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많이 잘못했다. 네 엄마한테 미안하다. 지훈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가 31년 동안 고생한 거 내가 이제야 알겠더라. 아버지가 너무 못났어. 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사세요.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그래야지. 같은 추석, 순옥은 딸 지연의 집에서 손녀 민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7살 민지가 순옥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송편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 민지가 도와줄 거지? 네, 저 잘해요. 민지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왜 안 와요? 순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우뚝 섰습니다. 순옥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따로 사셔. 외할머니는 자주 올게. 민지가 순옥을 꼭 안았습니다. 외할머니, 나 외할머니 좋아해요. 순옥이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외할머니도 우리 민지 좋아해. 지연이 순옥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이듬해 봄 순옥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문화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순옥은 어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강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교실에는 순옥 또래의 여자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희예요. 올해 62이에요.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옥이에요. 저는 61요. 어머, 동갑내기네. 반가워요. 수채화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붓질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색을 칠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희가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순옥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어쩌다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순옥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힘들었겠네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영희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 씨, 대단해요. 나는 아직도 영감 눈치 보면서 사는데. 순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6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뭐요? 내 인생은 나밖에 못 살더라고요. 영희가 순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순옥은 건물 임차인 복순의 제안으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1층의 작은 공간에서 주 2회 무료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숙제를 봐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들이 순옥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좋아졌습니다. 복순이 떡볶이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이들이 사장님 좋아해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들이 귀여워요. 내가 더 좋아요. 순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지훈이 어릴 때도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혼 1주년이 되는 날 순옥은 친정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지연과 지훈이 함께했습니다. 순옥이 산소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1년 동안 잘 살았어요. 지연이 순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건물도 잘 지키고 있어요. 나중에 손주들한테 물려줄게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사랑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순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지훈이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하늘이 예쁘다. 지연이 순옥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뭐 먹고 싶어? 글쎄, 뭐든 좋아. 삼겹살 어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집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옥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좋아하시잖아요. 순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해 여름 손녀 민지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연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옥, 지연, 지연의 남편, 지훈, 그리고 민지. 민지가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개의 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지. 생일 축하합니다. 민지가 후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가 순옥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외할머니, 나 소원 빌었어요. 뭐라고 빌었어? 민지가 순옥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오래오래 사는 거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민지. 지연이 순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좋아 보여. 젊어졌어.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순옥은 자녀들과 손녀에게 둘러싸여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꺼진 케이크 위에 크림이 예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1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순옥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61세에 이혼을 결심하고 새 출발을 한 여자의 이야기.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은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증명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은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참고 삽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그 참음이 때로는 미덕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순옥처럼 31년을 참은 사람도 있고 평생을 참다가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참음 속에서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은 돌보고 있었습니까? 순옥이 이혼을 결심한 것은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욕심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더 이상 맞고 살기 싫어서였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순옥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 남편 대접하고 자녀 뒷바라지하고 정작 본인은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없었구나. 순옥의 친정아버지 만복 씨는 유언으로 딸에게 건물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우리 딸이 노후에 편히 살길 바란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딸이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선물을 남긴 것입니다. 편히 살라고, 네 인생을 살라고.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순옥의 남편 창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겉멋만 들고 허세만 가득하고 실속은 없는 사람. 돈 버는 능력은 없고 돈 쓰는 능력만 있는 사람. 사업을 2번 말아먹고도 반성 없이 골프장을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내의 상속 재산을 탐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한두 번 실수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창호가 그랬습니다. 63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31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당신한테 맡기면 3년 못 간다. 이 한마디에 31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창호는 말로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 큰 걸 물려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어땠습니까? 수입도 없으면서 골프를 치고 술자리에서 허세를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재산을 불려준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순옥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60 넘어서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 그냥 참고 살지 뭘 그래. 자식들 창피하게. 하지만 순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참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를 끝내는 용기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물론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사회적 시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넘지 않으면 평생 골짜기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순옥은 그 산을 넘기로 한 것입니다. 순옥의 자녀들, 지연이와 지훈이는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이혼을 반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사세요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맞으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연이가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우리 다 컸잖아.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이 컸으면 이제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평생 희생만 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남은 인생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순옥은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월세 수입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수채화를 배우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손녀와 시간도 보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일상이 순옥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31년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순옥이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친구 영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밖에 못 살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용기입니다. 때로는 끝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 출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옥이 증명했듯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자신을 지키세요.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순옥은 61세에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주세요. 오늘부터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순옥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